한국 산불 소식이 외신에 전해지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단체로 보이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며 각국 언론에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방청 구조대원으로 12년째 일하고 있는 클레망스 루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가 맞겠네요. 지금은 휴직 중이니까요. 작년부터 심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유리를 잃은 후로 모든 것이 변했죠. 유리는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어요. 제가 10살 때 우리 가족에게 온 6살 아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해맑은 웃음은 금세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죠. 특히 저에게 유리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어요. 보호해야 할 책임이자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동생 유리는 종종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자신을 버린 나라에 가고 싶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말이었죠. 당시 저는 유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버림받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진짜 두려웠던 건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가 한국을 찾아 저를 떠날까봐.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계속 미뤘고 결국 영영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리는 원래 몸이 약했어요. 작년 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죠.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유리는 웃으며 다음 생에는 한국에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유리는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소방서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불 속에 뛰어들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저는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빨간 소방복을 입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유리의 꿈을 꾸었어요. 한국의 풍경 속에서 저를 부르는 유리의 모습.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국제재난구조단체에서 보낸 자원봉사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지역의 대형 산불 진화와 구조를 돕는 일이었죠. 올해 3월에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우려던 메일이었습니다. 한국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유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망설였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나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리에게 속삭이듯 그녀가 가고 싶었던 곳에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참여하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 동생에게는 그토록 소중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먼 나라였던 곳. 이제 저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유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제구조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특별 카운터에서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쳤죠. 담당자는 제 이름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프랑스 소방청 구조대원이라는 제 이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재난안전본부에서 파견된 담당자 김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수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제구조팀은 바로 경상북도로 향했죠. 버스 안에서 지수는 현재 산불 상황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했어요. 3월 초부터 시작된 산불은 이미 5천 헥타르를 태워버렸고 6개 마을이 대피 중이라고 했죠. 게다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구조 작업이 될 거라 예상하며 구조 장소로 이동했죠. 몇 시간 후 우리 팀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부터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규모에 충격을 받았죠. 프랑스에서도 산불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드물었어요. 재난지휘본부는 고등학교 체육관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놀라운 질서였어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공간 벽에 크게 걸린 지역 지도와 실시간 상황판, 그리고 조용하지만 긴장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휘본부장 박태준이 우리 팀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의 박태준은 카리스마가 넘쳤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팀에게 맡겨진 임무는 의성군 북쪽 산악지역에 고립된 마을 구조였어요. 저녁 브리핑에서 박태준은 놀라운 수준의 세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각 팀별 역할 분담과 통신체계 그리고 탈출 경로, 심지어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구조 작전보다도 정교했어요. 첫날 밤 임시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구조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박태준과 그의 팀이 보여준 전문성과 체계성은 프랑스 소방청의 우리 팀도 배울 점이 많았죠.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나라의 밤하늘 아래 제가 누워있다니 마치 유리의 영혼이 저를 이끌어 이곳에 데려온 것만 같았어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구글맵을 열어 우리가 있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의성군.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곳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안동시가 있었습니다. 유리의 입양 서류에 적혀있던 그 도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불길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리에게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이동 시간이 길어 워낙 피곤했고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벽 4시 무전기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산속 외딴 마을에 고립된 주민들이 있다는 긴급 보고였어요. 강풍으로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대피 경로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장비를 챙겨 출동 준비를 마쳤어요. 12년간의 경험이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했죠. 지휘본부에 도착하자 이미 구조팀이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팀 소속으로 배정되었어요. 한국 구조대원 넷과 저를 포함한 외국인 대원 둘로 구성된 팀이었죠. 박태준은 목소리 한 톤 올리지 않고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각 팀의 진입 경로와 임무가 명확했어요. 우리 팀은 마을 북쪽에서 접근해 고립된 가구를 수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접근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푸른 산들이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곳곳에서 치솟고 있었고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죠. 유리였다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유리는 프랑스에서도 늘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탄핵 뉴스를 보고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제게 했죠. 유리를 생각하는 사이 헬기가 마을 인근 공터에 착륙했어요. 하차하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호흡기를 장착하고 팀원들과 함께 마을로 향했어요. 불길은 아직 마을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그 안에 마을 주민들을 찾아 대피시켜야 했어요.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한 듯 했어요. 하지만 무전기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한 가구가 있다고요. 북쪽 끝에 위치한 집이었죠. 우리 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북쪽 끝에 위치한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구조팀장이 문을 두드리며 안에 누가 있는지 외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강제로 열기로 결정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침대 아래 웅크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팀장이 부드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아빠가 외출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혼자 남겨진 아이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가 어렸을 때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이 생각났어요. 한국에서 버려져 낯선 나라로 가게 된 유리의 마음이 이 아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불길이 마을 쪽으로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길은 이미 차단되었어요.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팀장님은 즉시 대안 경로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모두 그 길로 향했죠.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시야도 제한되었죠. 팀원들과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 아래 땅이 무너졌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비탈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감싸 안은 채로요. 어디인지 모를 곳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연기로 가득했고 팀원들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무전기는 추락 과정에서 파손되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어요. 프랑스어로 괜찮다고 곧 구조될 거라고 달래며 앞으로 나아갔죠. 숨을 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호흡기의 산소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주변은 점점 뜨거워졌고 불길이 사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마치 유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렇게 탈진 상태로 한 바위 뒤에 쓰러졌을 때 희미하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몇 명의 한국 구조대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둘을 구하러 오는 건 그들 역시 목숨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철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구조를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한국 구조팀의 희생정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재현이 제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넘겨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의무동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지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자 환하게 웃으며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무사하냐고 급히 물었죠. 지수는 아이가 이미 부모와 재회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몸을 회복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의사는 한동안은 현장에 복귀하지 말라고 했죠. 처음에는 불만이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의성군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약 200명의 주민들이 임시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피소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각 가족별로 공간이 배정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필요한 물품과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산불 상황과 구조작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죠. 다행히 화재는 조금씩 통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집을 잃었고 대피소는 꽉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지루하지 않도록 한국 책과 잡지도 가져다 주었어요. 물론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느 노인분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떡이 둥둥 떠있는 국이었어요. 무슨 음식인지 몰랐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주었어요. 아이를 구한 외국인 소방관이라는 소식을 듣고 대피소에서 주는 음식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도 그 마을에 살고 있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 손자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신기하고 특이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것이 떡국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떡국. 유리가 종종 말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어요. 1월이면 유리는 항상 떡국을 끓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프랑스 재료로는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매년 끓였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유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뜨겁고 담백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어요. 유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 맛, 유리의 고향 음식, 유리가 그토록 와보고 싶어 했던 이 나라.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지수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눈물을 이해하는 듯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피소를 둘러보는데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노인들은 지혜를 나누며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할머니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민요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율에는 깊은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 땅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대피소의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유리가 왜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 공동체 의식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의 깊이, 유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그리워했던 게 아닐까요? 새벽녘,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뿌리,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유리의 한국인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유리가 오직 저희 가족의 일부이길 바랐죠. 이기적이었습니다. 유리가 온전한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깨달음과 함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몸이 조금 나아졌고 의사는 반대했지만 저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은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했죠.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수와 저는 대피소 바깥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프랑스의 밤하늘과는 다른 별자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수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유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리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는지. 처음 만났을 때 유리는 6살이었고 저는 10살이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해맑은 웃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었죠. 처음 며칠간 유리는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유리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수는 유리가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어요. 놀랍게도 빨랐다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1년이 지나자 또래 친구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죠. 유리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10살이 되자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보다 더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유리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특히 한국의 풍경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산과 강 그리고 전통 가옥들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마치 유전자 속에 그 기억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요. 음악도 좋아했죠.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는데 한국 민요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하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유리는 자신의 뿌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책을 구해 혼자 공부했고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찾아봤죠. 16살 때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 모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음식도 제대로 맛봤어요. 그날 저녁 얼마나 흥분해서 집에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피에 흐르는 문화를 발견한 기쁨이었죠. 그리고 유리가 가장 좋아했던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특히 벚꽃이 필 때면 행복해했어요. 파리의 공원에 벚꽃이 만발하면 유리는 거의 매일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냈죠. 한 번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의 봄은 어떨지, 그곳의 벚꽃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약속했습니다. 유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 여행을 가기로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유리가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이었다고 답했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몇 주간 유리는 병실에 누워 창밖만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유리는 그 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의 흔적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프랑스로 제가 돌아가더라도 꼭 알아봐주겠다고 했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유리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리는 항상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대피소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칠간 통제되는 듯했던 산불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된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저는 즉시 지휘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몸 상태도 회복되었으니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싶었어요. 본부에 도착하자 긴급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박태주는 지도를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새롭게 번진 불길은 깊은 산골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곳과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거였어요. 마을에 몇 명의 주민이 남아있는지 대피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태주는 구조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이번 임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불길의 방향이 예측 불가능했고 산길은 가팔라 접근이 어려웠죠. 자원자를 요청했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프로들이었으니까요. 그 침묵 속에서 제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박태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외국인 구조대원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원한 것입니다. 왜 자원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구조대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고 이제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산악 구조 경험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태주는 결국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구조대원 2명과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했죠. 그중 한 명은 이미 제 옆에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재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구하다 쓰러졌을 때 저를 구해준 그 대원이었죠. 또 다른 대원은 민석이라는 베테랑 산악구조대원이었어요. 작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가 통역을 도왔어요. 마을까지는 약 7km의 산길을 가야 했습니다. 헬기는 강한 바람과 연기로 접근이 불가능했죠. 오직 도보로만 갈 수 있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주민들을 찾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 최악의 경우 불이 마을에 도달하기 전 대피소를 만들어 지원을 기다려야 했죠. 저녁 8시 우리 3명은 출발했습니다. 앞장선 민석이 길을 안내했고 재현은 통신과 의료 장비를 담당했어요. 저는 구조 전문가로서 현장 평가와 대피 계획을 맡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은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불길의 소리와 타는 나무 냄새만이 우리의 긴장감을 높였죠. 밤 산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과 좁은 산길,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불길.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연기가 눈을 자극해 시야가 흐려졌어요. 1시간쯤 올랐을 때 바람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사납게 흔들렸고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오는 것이 보였어요. 민석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원래 경로로는 위험하니 다른 길로 가자고 했어요. 더 가파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불길을 피할 수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험한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쉬지 않고 전진했어요. 3시간의 사투 끝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아직 마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연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불씨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주민들이 미리 대피한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석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마을 맨 끝집에 노인 한 분이 계신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분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대피하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는 즉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연기는 더욱 짙어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안에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 흡입으로 인해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재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상태를 확인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업고 나가야 했어요. 제가 자원했습니다. 프랑스 소방청에서 인명구조 전문 훈련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 익숙했으니까요. 할아버지를 업고 집을 나서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불씨들이 마을 가장자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현과 민석은 앞뒤로 저를 보호하며 대피 경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왔던 길은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어요.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죠. 그때 할아버지가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 반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집 쪽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고 계셨죠. 재현이 통역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라고요.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연기는 더욱 짙어졌어요. 이성적으로는 지체 없이 대피해야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상자에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재현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하고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히 방을 둘러보다가 작은 단 위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연기는 마치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민석은 산 쪽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가파르고 위험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다시 할아버지를 업고 그 길로 향했어요. 상자는 재현이 챙겨주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어요. 나무 뿌리와 돌들이 발을 걸고 가시나무가 옷을 찢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게로 인해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는 불길이 우리를 쫓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재현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며 산소 공급을 조절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상자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현이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죠. 그제야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민석이 그 상자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을 재현이 조용히 통역해 주었어요. 그 상자에는 할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물건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라고요. 상자 안에는 아들의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이 있었어요. 집이 불타더라도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잠시 후 민석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팀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했고 헬기가 접근 가능한 지점으로 안내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헬기 운행이 가능해진 것이었죠. 우리는 다시 할아버지를 업고 지정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헬기에 오르면서 뒤돌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마을 일부를 태우고 있었지만 다행히 통제되고 있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의 집이 있던 방향을 보니 이미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구조팀은 내일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산불은 거의 진화되었고 이제 현지 팀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지수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수는 흥분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으니 제게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있었던 고아원과 연락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유리의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안동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그분이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다행히 산불 피해가 없는 곳이었죠. 고아원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망설일 것 없이 즉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수가 차를 빌려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빗속을 달리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수의 안내에 따라 언덕 위 작은 집을 찾아갔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방관이며 한국에서 입양된 동생 유리에 관해 알아보고 있다고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고 지수가 통역해 주었어요. 그녀는 25년 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때 유리는 겨우 2살이었죠.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지만 어린 딸을 돌볼 여건이 안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고아원에 맡겼다가 나중에 데려오려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찾아내 더 심한 폭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고 했어요. 퇴원 후 딸을 데려오려 했을 때는
이미 해외 입양이 진행된 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시절에는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이었던 거죠. 제가 유리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널 버린 나라라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유리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한국에 대해 그리워했고 언젠가 꼭 오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전했어요. 여성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방 구석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한복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유리가 아기 때 입었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유리에게서 남겨진 유일한 물건이었답니다. 2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그녀는 그 저고리를 제게 건네며 유리를 사랑해주고 가족으로 맞아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일하고 있는 메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보안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군은 세계 최강이며 미국의 군사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생각이 한번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함께 현관 계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방산업체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한국군 덕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경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지만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인 90년대 초반 중동 지역에 군 의무장교로 파병되셨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미 육군 소속 의무장교로 중동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90년대 초 중동에서 의무부대를 이끌고 있었을 때의 일을 들려주셨어요. 당시 할아버지의 부대는 현지 민간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와 의무부대 대원 12명은 의료 장비와 약품을 가득 실은 차량 3대로 외진 마을로 향하고 있었대요. 마을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계곡을 지나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고 할아버지의 부대는 매복 공격에 걸린 걸 깨달았죠. 할아버지는 무전으로 급히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있던 곳은 산악 지형이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 기지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이미 운전병 2이 폭발로 사망했고 의무병 3명도 부상을 입었죠. 그때 갑자기 왼쪽 고지대에서 강렬한 사격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매복해 있던 적들이 혼란에 빠진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어떤 부대가 지원을 온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상공에 나타났고 그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검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재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적진의 침투의 위협을 제거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이 종료됐죠. 할아버지와 남은 부대원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한국 특수전단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는 한국군도 파병되어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할아버지 부대의 SOS 신호를 감지하고 즉시 출동한 거였죠. 할아버지는 그날 한국 특전사 대원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마치 무슨 영화 속 장면처럼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위험 상황을 단시간에 제압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침착함과 전문성이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전술적으로는 압도적이었으며 할아버지가 본 가장 효율적인 군사작전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때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들은 항상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군은 그날 할아버지에게 많은 충격을 줬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그 경험 이후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퇴역한 후에도 한국의 군사 발전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보며 놀라워했죠. 특히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뛰어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에 감탄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방산업체에 다니고 나서 한국의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죠. 단순히 군사 능력이 뛰어나다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회사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개발하는 미군의 핵심 무기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생산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시스템의 신형 모델들이 예정된 일정보다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도 갑자기 일시 중단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예산 문제인가 싶었는데 회사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자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사무실 전체에 감돌았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들이었어요. 고성능 반도체 칩, 특수 합금으로 만든 센서, 그리고 정밀 광학 장비 같은 부품들이 갑자기 조달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그것도 국방 분야에서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상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열리는 부서 회의에서 저희 팀장님이 일정 지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공급망 이슈를 해결 중입니다라는 모호한 말뿐이었죠. 그것도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이었죠. 자주 다니던 시험장에서는 테스트할 장비가 없어 한가한 모습이었고 개발팀도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가장 기이한 건 모두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단순한 의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많고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 왜 어떤 부품은 만들지 못하는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해봤어요. 특히 최근에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부품들에 집중했죠. 그리고 회사 내부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부품들의 제조 공정과 기술적 특성을 조사했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고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긴 했지만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정밀 광학 기술도 우주 망원경을 만들 정도로 뛰어났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저는 회사 내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스티브에게 찾아갔어요. 스티브는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스티브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문제가 되는 부품들을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는지 물었죠. 스티브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설명해 주었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의 경우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만 수십억 달러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와 엔지니어,
수천 명이 필요하고 생산 노하우도 쌓아야 한다고 말이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이 몇몇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 이상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스티브의 말이었어요. 반도체 생산 기술, 특히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다른 몇몇 국가들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거였죠. 그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 어떻게 그런 핵심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는 건지요. 스티브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요한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함께 빠져나갔다는 거였죠. 그 결과 몇몇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면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말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레 제 회사 이메일에 CEO 비서 명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릴 엔지니어님, 오늘 오후 3시 15층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현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지만 긴장감 도는 내용이었죠. 전에 없던 일이라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확히 오후 3시에 15층 회의실에 도착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 노크를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과 모든 전자기기를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이런 보안 절차는 우리 회사에서도 최고 기밀 프로젝트에서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회의실 안에는 회사 고위 임원들과 함께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국방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정보기관 요원처럼 보였어요. 분위기가 무척 무거웠죠. 회사 CEO인 존슨 씨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에 차출되었다는 겁니다. 코드명 피닉스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부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였어요.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존슨 씨는 계속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는 공급망 이슈라고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미군의 핵심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들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어떤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던 부품이었는데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그 공급이 불안정해졌다고 했어요. 어떤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죠.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첫째, 부족한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것. 둘째,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조건 첫 번째였죠.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대체품을 빠르게 개발하는 게 시급했거든요. 존슨 씨의 설명이 끝나자 국방부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게 될 모든 일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며 가족에게조차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죠. 미팅이 끝나고 나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뭔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은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죠.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니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 내 별도로 마련된 보안구역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피닉스 프로젝트 팀원 10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모두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반도체 전문가, 소재 공학자, 공급망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첫 업무는 문제가 되는 부품들의 정확한 목록과 기술적 스펙을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특정 부품이라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보안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의 핵심 부품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전량 공급되고 있던 고성능 반도체 모듈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부품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미국 최신 무기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이었죠.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장치, 그리고 제가 개발하고 있던 차세대 레이저 무기의 표적 감지 시스템까지 이 모든 첨단 무기들이 한국산 반도체 모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자랑하던 첨단 무기들이 사실상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한국산 부품의 기술적 우수성이었어요. 자세한 스펙을 분석해보니
이 반도체 모듈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것보다 성능이 최소 30% 이상 뛰어났고 전력 효율성과 내구성 면에서도 월등했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특성은 군사용 장비의 필수적인 요소였죠. 저는 해당 부품을 개발한 한국 기업에 대해 더 조사해봤어요. 이 회사는 원래 가전제품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중견기업이었는데 약 15년 전부터 특수 목적용 반도체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10년 만에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R&D 투자 그리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혁신이 결합된 결과였죠. 미국 국방부는 약 8년 전부터 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모듈을 최신 무기 시스템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점차 그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였죠. 문제는 미국 정부와 군 고위층 사이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은 미국산 부품으로 무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특수 반도체의 수출을 재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왔고 이것이 미국 국방부를 긴장시킨 원인이었습니다. 당장 공급이 중단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미군의 무기 생산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굳게 믿어왔던 미국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라는 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그것도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팀장인 로버트 박사는 상황을 요약해 주었어요. 현재 한국산 반도체 모듈의 재고는 약 6개월치밖에 남지 않았고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그 이후로는 새로운 무기 생산이 불가능해질 거라고요. 우리의 임무는 이 6개월 안에 대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한국과의 공급 계약을 확실히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죠. 기술적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우리는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현재 기술 수준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텔, AMD, 퀄컴 같은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미국 기업들은 이 특수 반도체 모듈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가장 근접한 기술을 가진 기업조차 최소 3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죠. 그럼 다른 동맹국은 어떨까? 일본과 대만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도 조사해봤지만 역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전력 효율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피닉스 프로젝트 상황은 점점 긴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자 우리 팀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을 방문해 대체 부품을 찾아보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 모두가 내키지 않았던 선택이었어요.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용 첨단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적어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봐야 했죠. 국방부와 회사 고위층의 비밀 승인을 받은 후 저와 로버트 박사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인 마이클 총 3명이 중국 출장팀으로 선발되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술 교류를 위한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비자를 발급받았고 실제 목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팻말을 든 젊은 중국인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안내를 맡은 리우젠이었어요. 리우젠은 첫인상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에서 MIT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미국 문화와 영어에 완벽하게 익숙해 보였죠. 맞춤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간부라기보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CEO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차는 최신형 벤츠 리무진이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리우젠은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를 위해 차가운 음료와 간식을 권했고 상하이의 발전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리우젠은 비행기에서 내려 피곤한 우리에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설명했어요. 미국도 이제 중국의 기술을 인정할 때가 됐으며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중국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차량이 상하이 시내를 통과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마천루들, 최첨단 디지털 광고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건설 현장들. 이 도시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뉴욕이나 LA도 이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은 아니었어요. 리우제는 우리 일행을 호텔에 체크인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저녁 식사 장소로 안내했어요. 그는 특별한 환영 만찬을 준비했으며 회사의 최고 임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문부터 금빛으로 장식된 대리석이 눈부셨고 입구에는 전통 복장을 한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천장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이미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들이 다가와 크리스탈 잔에 고급 백주를 따랐고 리우제는 활짝 웃으며 이곳이 VIP 고객들만 모시는 특별한 자리라며 미군을 위해 일하는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깐 긴장했어요. 우리가 군사 관련 일로 왔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리우젠이 그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로버트 박사도 눈빛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 자리가 단순한 환영 만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느꼈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차례로 소개되었고 모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열의를 보였어요. 그들은 미국 기업들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했고 방위산업 분야로 그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식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직원들이 화려한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입장했어요. 각자의 자리 옆에 놓인 그 상자들에는 고급 도자기 세트, 중국 전통 공예품, 심지어 희귀한 중국 차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서 말이죠. 저는 이런 접대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상당히 깊이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 모든 접대가 단순한 환영 의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리우젠과 그의 동료들은 지나칠 정도로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고 강한 로비가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은 전형적인 중국식 비즈니스 관행일 수도 있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경계해야 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고급 식사나 비싼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이었죠. 결국 우리가 중국에 온 목적은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찾는 것이니까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 질문에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어요. 리우제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하면서 내일 아침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자신감과는 달리 약간의 머뭇거림을 보였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버트 박사는 조용히 주의사항을 상기시켰어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되 어떤 기술 정보도 중국 측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찾고 있는지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상하이 외곽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규모 클린룸, 최신식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우제는 이 모든 것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집중 투자한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최신 공정 기술에 대한 질문, 수율에 관한 질문, 특수 환경에서의 안정성 테스트 방법론 등 구체적인 기술적 질문들에 중국 엔지니어들의 답변은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샘플 제품을 요청했을 때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보여준 제품은 기본적인 사양은 만족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수 성능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테스트 결과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이클이 샘플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발견한 건데 그 디자인이 한국산 제품과 너무 유사했어요. 마치 한국산 부품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만든 것처럼 보였죠. 마이클은 저에게 눈짓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저도 곧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른 두 곳의 중국 기업도 방문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모두 화려한 외관과 자신감 넘치는 홍보에 비해 실제 기술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몇몇 업체는 노골적으로 한국산 부품을 참고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 방문지에서 마이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술 책임자에게
왜 이런 중요한 부품을 역설계에 의존하느냐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중국 엔지니어는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들도 독자적인 설계를 원하지만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며 지금은 선진 기술을 흡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그들만의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3명은 모두 침묵에 잠겼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해진 것,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의 자신감과 화려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뒤처져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리우젠이 저희에게 내일의 일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로버트 박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죠. 리우젠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결국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한국이었죠. 로버트 박사는 일전에 있었던 한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지만 직접 방문해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공급 계약을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중국 방문 직후 저는 로버트 박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며 저는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특히 전자 및 정밀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희를 맞이한 한국 기업의 대표 김민준 이사는 중국의 리우젠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과장된 환대나 화려한 수사 대신 그는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일정을 안내했고 저희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의 태도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에 대한 진정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희는 바로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 향했어요. 중국에서는 마지막 날에야 실제 공장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한국 측은 첫날부터 핵심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죠.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자신감과 개방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센터에 도착해서 저희가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연구소였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작업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그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특허증과 상장들이 가득했어요. 김 이사는 이 센터에서 개발된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특히 미국과의 기술 협력 역사를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강조했죠. 그는 처음에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왔다고 했죠. 또한 사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방산 산업을 자국 기술로 지켜왔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압력인지 물어보니 김 이사는 과거 미국이 한국의 자체 방산 기술 개발을 제한하려 했던 여러 사례들을 언급했어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 이전 제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 등 미국이 동맹국이면서도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발전을 여러 방식으로 저지해왔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김 이사가 설명했어요. 오히려 그런 제약이 그들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했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그들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실제 생산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공장은 거의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공장 관리자는 그들의 품질 기준이 미군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들은 미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해왔다고 했죠. 미군이 이제야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그들이 앞서 있기도 하다고 했죠.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인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우려가 얼마나 타당한지 이번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방문에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였다는 걸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에 나오는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방위비를 증가시켜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